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전기기능사 필기문제 CBT 복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 중에서 이 최신 경향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문제들만 쏙쏙 뽑아서 60개로 추스려 놓았습니다. 이 전기 이론 20문제, 전기 기기 20문제, 전기 설비 20문제, 총 60문제인데 이 중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을 치러 갈 때 알아야 될 문제들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23년도 혹은 24년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여기 있는 문제 꼭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문제는 제가 지금 이 종이를 보고서 문제지를 보고 설명드리지만 여러분이 다산이드 홈페이지 그리고 수강 신청에 오셔서 번개 배속 메뉴 확인하시면은 문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풀이 시작할게요. 1번. 10 일렉트론 볼트는 몇 줄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 10 일렉트론 볼트다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일단 10 일렉트론 볼트 이 뜻을 알려면은 1 일렉트론 볼트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2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전자를 1 볼트만큼 이렇게 전 위를 올리는데 필요한 일을 바로 우리가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여러분 무거운 추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줄을 달아서 당겼을 때 1m 올리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겠죠. 자, 그 힘을 1m 올리는 데 필요하다면 만약에 10m 올릴 때는 10배만큼 필요하겠죠. 1m 올릴 때 그걸 우리가 1볼트 올릴 때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힘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줄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10 일렉트론 볼트라고 했으니까 얼마큼이 될까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의 10배를 한 거니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제곱 줄만큼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답이 딱 나오게 되죠. 몇 번? 맞아요. 3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한 개가 1볼트만큼 이렇게 전 위를 거슬러 올라갈 때 필요한 힘, 필요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번. 전자 한 개의 질량은 몇 킬로그램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전자 한 개가 아주 가벼운데 몇 킬로그램 정도 되느냐라고 묻게 되는 게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 제곱 킬로그램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되면 2번에 가깝게 되네요. 3번.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 접속하면 합성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만약에 R1이라고 하는 것과 R2라고 하는 것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볼게요.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냥 R1 플러스 R2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제 병렬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저랑 같이 공부한 분들이면은 이 문제 틀리면은 절대 안 돼요. 어떻게 계산하게 되죠? 맞아요. 합분의 곱 이렇게 하게 되죠. R1 플러스 R2 합분의 곱 R1 그리고 곱하기 R2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렬의 합성 저항은 합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회로의 저항값이 R1, R2, R3, R4일 때 전류가 최소로 흐르는 저항은 어떤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일 때 일단 R1은 해당이 안 돼요. 왜? R1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R2, R3, R4에서 흐르는 전류가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R1에는 즉 가장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R1은 일단 저항의 크기에 관계없이 가장 큰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R2, R3, R4가 병렬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항이 누가 가장 크다고 했어요? R2가 가장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가장 적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는 당연히 R2겠죠.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게 흐르게 되니까요. 답은 그래서 맞아요.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100볼트의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를 써서 200볼트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몇 옴의 저항을 외부에 접속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어떤 전압이 있게 되는데 이게 대략 한 200V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이 전압계는 몇 볼트? 공교롭게도 100V까지밖에 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밖에다가 저항 하나를 넣어서 이것은 우리가 분배기라고 하는 원리를 사용하는 건데 이 전압을 분배해야 될 텐데 밖에다가 몇 옴짜리를 넣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재려고 하는 전압의 몇 배입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을 이렇게 반땅할 수 있는, 반으로 나눌 수 있는 배율기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밖에다가 저항을 몇 옴짜리 넣어야 되느냐? 이 전압계가 가지고 있는 저항이 5000옴이래요. 여기가 5000옴. 그럼 이 위에도 얼마? 5000옴짜리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전압이 딱 100 분배되니까 여기에서 나온 전압계의 2배를 하게 되면은 원래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측정하려는 전압의 몇 배, 2배 되는 거죠. 빼기 1배 되는 것에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배율기 원리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몇 번? 답은 5000옴이 되는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6번, 전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80%의 전압을 가했을 때 이 전력은 몇 와트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알았을 때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어때요? V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즉 무엇에 비례하게 됩니까? P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전압이 얼마 되어 있느냐? 80% 0.8이라고 해요. 0.8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0.8의 제곱 되는 거로 구하게 되니까 88에 64, 즉 1kW의 64%니까 640W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7번, 다음 중 극성이 있는 콘덴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극성이 있는 콘덴서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전해 콘덴서가 극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전해 콘덴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탈 콘덴서입니다. 탄탈 콘덴서는 이 세라믹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진동 특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앞전 특성을 조금 더 보완하게 된 콘덴서가 됩니다. 그래서 탄탈 콘덴서가 내내 전해 콘덴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답은 우리가 2번이 되겠죠. 8번. C페럿의 콘덴서의 W줄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전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충전 전압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충전되는 에너지는 일단 W는 2분의 1에 어떻게 됩니까? CV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충전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이 V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W는 2분의 1의 LI 제곱이고 이 캐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W는 2분의 1의 CV 제곱인데 자, 지금 문제는 V제곱으로 놓아야 돼요. 자, V제곱은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C니까 C분의 2 하고 이렇게 W로 놓을 수 있겠죠. V제곱을 없애게 되면은 이렇게 루트를 씌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그 루트하고 C분의 2 W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식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맞아요. 4번과 똑같죠. 9번. 공심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개의 세기가 800A/ ton/m일 때 이 자속 밀도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어떤 식을 써야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아, 도대체 어떤 식을 써야 되는 거야? 내가 공식은 많이 외웠는데 어떤 식을 도대체 써야 될지? 자,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이 한글을 우리가 기호로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공심 솔레노이드의 내부 자개의 세기가 800이라고 해요. 자개의 세기는 H가 되죠. 자, H가 800이 되고요. 다음에 자속 밀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자속 밀도는 B죠. 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B를 구하는 거죠. 그럼 식 중에서 B는 자속 밀도는 우리가 진공의 상태, 뮤, 그 다음에 H 이렇게 놓는 식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진공이니까 여기가 뮤 제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뮤 제로는 얼마가 됩니까? 진공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H가 80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답은 그러면은 1번이 되겠죠.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절연물에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를 놓았을 때 도체의 음전기와 양전기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어떤 현상 때문인가?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분리가 되었고요. 왼쪽에 플러스로 대전된 도체를 가까이 했어요. 자, 그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으려고 그러고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게 그림으로 보이게 되죠. 어떤 현상입니까? 이거 1번 정전 유도 현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죠. 이 정전 유도 현상을 딱 막으려고 하는 재료, 그건 우리가 정전 차폐에 이용된다고 해서 강자성체죠. 강자성체는 네 글자. 뭐라고 하죠? 맞아요. 니, 코, 철, 망. 니켈, 코발트, 철, 망간.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11번. 두 콘덴서 C1, C2를 직렬 접속하고 양단에 V볼트를 전압을 가할 때 C2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림 여기다가 써볼까요? 두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했대요. 여기에다가 C1이라고 하는 걸 연결하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C2라고 하는 걸 연결하고, 자, 여기다가 가해준 전압이 V볼트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C2에 걸리는 요 양단의 전압을 우리가 V2라고 하게 되면 이 V2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콘덴서는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두 개를 더해요, 일단. C1 플러스 C2.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것뿐에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 C1, 그러니까 남이 게 클수록 걸리는 전압이 더 높은 거예요. 곱하기 전체 전압, V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항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죠? 저항일 때는 만약에 R1, R2다. R2에 걸리는 전압 계산하게 되면은 R1 플러스 R2분의 R2 자기 게 되는 건데 콘덴서는 반대예요. 남의 거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답은 1번이 되죠. 12번 다음 중 자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N극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S극이 있을 때 자기력선은 어떻게 됩니까? N에서 이렇게 S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다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극쪽, N극, S극 요 끝부분에 자기력선이 밀도가 높게 되는 거고 이때 자기장의 세기가 큰 거죠. 그러니까 자석은 끝부분에 자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자력선은 서로 만나게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만나지 않죠. 즉 교차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나란히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N에서 시작해서 S극에서 끝난다. 이건 맞아요. 자, 2번 자력선의 방향으로 표시한다. 맞아요. 근데 3번에 자기력선은 상호간에 교차한다? 아니요. 교차하지 않아요. 이것 보세요. 나란히 가게 되죠. 서로 절대 이렇게 교차, 크로스되지 않아요. 답은 3번이 잘못됐죠. 13번 반지름 10cm, 권수 20회인 원형 코일에 30A의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코일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세 가지로 놓을 수 있죠. 첫 번째, H는 2πr 분의 I. 이건 어떤 경우? 이거는 직선도체인 경우. 자, 다음에 H는 2πr 분의 NI인 경우. 자, 이건 어떤 경우? 환상 솔레노이드인 경우. 자, 세 번째, H는 2R분의 NI. 이건 어떤 경우? 이거는 원형 코일인 경우. 근데 이 문제는 원형 코일이라고 했어요. 그쵸? 원형 코일이니까 마지막에 이 세 번째 식을 채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R. 2 곱하기 R 값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R 값이 10cm죠.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0.1m가 되고, 자, 그 다음에 N 값, 권수가 20회고 전류가 30이라고요. 20 곱하기 30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약분되고, 그러면은 얼마가 됩니까, 이거? 300이 되겠나요? 300, 3000이 되죠. 그쵸? 300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패러데이 관의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패러데이 관이라고 하는 거 먼저 알아야 되는데 패러데이 관은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하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가 있을 때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전속, 우리가 보통 이제 전속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력선이랑은 조금 달라요. 전기력선이 여러 가닥이 굉장히 가게 되는 건데 전속은 여기서 몇 개가 가게 되는 겁니까? 1쿨롬일 때 이게 한 가닥 간다고 정의하게 되는 게 전속이에요.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정리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패러데이 관, 패러데이 튜브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정두 전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관에서의 전속수는 일정하게 되는 거고 관 안에서의 전속 밀도가 관 안에서의 밀도가 그 다음에 전속 밀도가 같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진전화가 없는 곳에서는 패러데이 관은 연속이면서 마지막에 이제 강조하는 것, 패러데이 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인데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가 바로 얼마라고 정의하냐면은 2분의 1 줄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패러데이 관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단위 전이차당 에너지가 2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15번. 다음 중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동작하는 것은? 오른손 법칙. 이거 뭐 있을까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우, 발, 좌, 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른쪽은 뭐죠? 발전기, 왼쪽은 전동기가 되죠. 오른쪽은 발전기, 왼쪽은 전동기.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발전기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1, 2, 3, 4 중에서 이 발전기는 3번 하나만 해당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6번.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의 직렬 가극성으로 접속한 것은 감극성으로 접속한 것과 차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코일 두 개가 이렇게 있대요. 하나 하고 둘. 자, 이 코일이 L1, L2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감게 되면은 가극성 더하는 거고요. 이걸 다른 방향으로 감게 되면은 감극성 이제 빼게 되는 건데 이 전체 인덕턴스를 구하는 건 원래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L하고 L1 플러스 그 다음에 L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M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가극성일 때 더하는 형태일 때 즉 가동일 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감극성 뺄 때일 때는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자 한번 계산해 보죠. 여기가 만약에 가동 접속이다 즉 더하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L은 L1 플러스 L2 하고 플러스 2M이 되고요. 자, 이제 빼는 거다. 그러면 이제 차동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L은 L1 플러스 L2 하고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차가 얼마냐라고 만약에 계산하게 된다면 가동에서 차동을 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L1 빼기 L1이니까 여기는 없고 L2 빼기 L2니까 여기는 없고 2M 빼기 마이너스 2M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되죠. 2M 마이너스 2M.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4M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얼마 차이가 난다? 가동과 차동의 차이는 4M만큼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상호 인덕턴스죠.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됩니다. 17번. I는 10sin 314t-6분의 파이의 전류가 흐른다. 이를 복소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I는 얼마? 10, 그 다음에 sin, 그리고 314t-6분의 파이. 자, 여기서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I, 전류는 전류입니다. 순식값으로 표현한 거죠. 그때 10, 최대값이 10이고 sin 파이고 314t, 이거 주파수 이야기하는 거죠. 314t면 50Hz 나오게 됐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오메가 t, 2파이 ft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2파이 f가 314니까. 아시죠, 여러분? 자, 2파이 f가 314니까. 그럼 f는 어떻게 됩니까? f는 2파이분의 314.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고 이거 50 나오게 되거든요. 50Hz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위상차 6분의 파이 그러니까 파이가 180이니까 30도만큼 뒤지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전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복소수로 표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걸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극좌표 형식은 앞에 실효값 나타내고 그 다음에 위상차로 표현한 것이 우리가 극좌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극좌표 형식이라고 하게 되면요.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됐죠. 10을 루트 2로 나누게 되고 자 여기에다가 위상차를 넣게 되는 거죠. 이때 위상차는 위상차 집어넣게 되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복소수 형태다라고 이제 계산하게 돼요. 복소수 형태면은 여기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실효값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복소수의 형태로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효값이 얼마가 됩니까? 10을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루트 2분의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6분의 파이죠. 그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J하고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산기로 여러분이 두드렸을 때 복소수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요, 6.12-j 3.5 나올 겁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18번. RLC 직렬 공진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진 물어보고 있는데 공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렬 공진과 병렬 공진이 있어요. 자, 여기 직렬 이야기하고 여기에 병렬 이야기 할게요. 자, 여기 최대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것이 있어요. 짜잔, 이렇게 딱 표로 나눠서 그려보게 된다면 직렬일 때 최대가 되는 것은 임피던스죠. 그럼 최소가 되는 것은요? 전류가 최소가 되는 거고, 병렬일 때는 최대가 되는 게 전류고 최소가 되는 게 죄송합니다. 반대가 됐죠. 직렬 공진일 때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고 전류가 최대가 되고, 병렬일 때는 최소가 되는 게 전류고 최대가 되는 게 임피던스죠. 지금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직렬 공진 물어보고 있고요. 직렬 공진에서 최대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전류가 최대가 되죠. 왜냐하면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저항 하나만 남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전류가 최대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번. 최대값이 200V인 사인파 교류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가 표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최대가 있고 여기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효가 있게 된다면, 자, 이 삼각형 저와 함께 할 때 기억하시나요? 최대에서 평균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0.637. 최대에서 실효 가려면 곱하기 얼마? 0.707. 평균에서 실효 가려면 곱하기 1.11 이렇게 하게 되죠. 지금 문제는 최대값이 200V라고 해요. 자, 여기 200V. 그러면은 평균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평균값은 얼마일까요? 200 곱하기 0.637 하면 되죠. 그럼 이거 얼마? 여기에 127.3 정도 나올걸요. 답은 그럼 몇 번? 3번이 되는 거죠. 20번. 어떤 사무실에 30W, 220V. 아유, 뭐 여러 가지 알려주네요. 자, P, 전력이 30W. 그 다음에 V, 전압이 220V. 그 다음에 주파수 F가 60Hz라고 합니다. 자, 이때 형광등 전원의 평균값 물어보게 되는데, 이거 그럼 평균값 알려면 이거 전력 필요 없고 주파수 필요 없어요. 평균값 알려면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왜? 무슨 값이죠, 지금은? 이게 실효값이죠. 실효값이니까 실효가 220일 때 평균 어떻게 계산할까요? 실효 나누기 1.11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20 나누기 1.11 하게 되면은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수 있겠죠. 220보다 조금 작은 거 어떤 거 구할 수 있을까요? 답은 2번 198. 21번. 직류 발전기에서 브러쉬와 접촉하여 전기자 권선에 유도되는 교류기 전력을 정리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일단 교류기 전력을 어떻게 직류로 만드는 부분이 무엇인가 물어봅시다.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부분, 이걸 우리가 정류자라고 하게 되죠. 답은 그래서 정류자가 됩니다. 몇 번일까요? 맞아요. 2번이죠. 22번.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기자 총 도체수 440, 매 극의 자속수 0.01웨버, 극수 6, 회전수 1500일 때 유기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러한 기전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직류 발전기에서요. 자, 이는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어떻게? P, 자, 파이 60A분의 N. 피자 여러분 좋아하세요? P자 파이 60A분의 N.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P, 극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6이라고 했고요. 자, 총 도체수가 440이라고 했고, 자속수가 0.0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60에다가 A, 병렬 회로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이게 지금 중권이라고 했거든요. 중권이니까 극수와 똑같죠. 그래서 병렬 회로수가 6이고, 자, 회전수는 1500rpm이라고 하죠. 1500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권일 때는 극수와 병렬 회로수가 이렇게 약분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은 이 값 계산했을 때 110V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23번. 직류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직류 직권 전동기가 회전수와의 토크. 자, 토크는 어떻게 됩니까? 회전수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가 토크가 어떻게 돼요? 회전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지금은 직권이니까 2번 문제로 놓을 수 있겠네요. 24번. 자극 사이에 있는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힘이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자극 사이에 있는 도체, 여기 자극이 있고요. N극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S극이 있고, 자극 사이에 있는 도체가, 여기 어떤 도체가 있는데,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아예. 그때 이제 힘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떻게든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도체에 전류가 흐를 때 힘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전동기입니까? 발전기입니까? 도체에 전기를 넣었더니 힘이 막 움직인다. 이거 뭐예요? 전동기죠.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전동기니까 몇 번? 답은 맞아요. 2번이 되는 거죠. 칠판이 꽉 찼는데 잠깐만 지웠다가 계속 해볼게요. 계속 이어서 25번 문제 풀어볼게요. 25번. 다음 중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방법으로 구성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속도 제어 방법으로만 구성된 거.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N은 이렇게 되어 있죠. K, 그쵸? 그 다음에 phi 분의 V 마이너스 IA, RA. 자, 여기서 우리가 phi를 제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계자 제어법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V를 제어하는 것을 전압 제어법, 그 다음에 RA를 제어하는 것을 저항 제어법이라고 하게 되죠. 이제 가장 유효한 것 무엇이냐고 찾아보게 되면은 전압 제어법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계자 제어법은 우리가 정출력 제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항 제어는 좀 효율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그렇게 놓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항, 전압, 계자 이런 방법들이 들어가야 되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26번. 3300V, 110V인 변압기의 2차가 100V라면 1차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6번은 변압기인 경우에 어떤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변압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300V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110V가 나온대요. 자, 이 얘기가 바로 3300 슬러시 112 그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3300이 110 들어갔으니까 3300 나누기 110 하게 되면 3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변압기를 딱 그 변압기에다가 봤더니 전압이 100V가 나왔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얼마를 처음에 넣어준 거냐 이런 문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30분의 1로 줄은 거니까 처음에 얼마 넣었다는 겁니까? 맞아요. 3000 넣었다는 거죠. 3000V 넣었다는 거죠. 답은 3번이 되죠. 27번.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 그리고 역률이 80%일 때, 0.8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런 거를 백분율, 전압 강화라고 하죠. 백분율 전압 강화. 이때 전압 변동률 구하는 식은 엡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여기에서 P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하고 Q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예요. 퍼센트 저항 강화가 3이라고 했고 역률은 0.8 플러스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4라고 했고 그 다음에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이죠. 0.6 계산하게 되면은 83에 2.4 플러스 64에 2.4 계산하게 되면 이거 얼마입니까? 4.8 이렇게 나오겠네요. 4.8%가 되죠. 답은 3번이 되죠. 28번. 변압기 이후에 열화 방지와 관계가 가장 먼 것은 무엇인가? 열화된다는 건 뭐예요? 변압기 이후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게 바뀐다는 거죠. 변압기 이후에 상태가 왜 안 좋게 되느냐? 열을 많이 받아서 안 좋기도 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수분을 만나서 안 좋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분을 만나기 위해서 방지하는 것들은 브리더, 콘서베이터, 불활성 질소 이런 것들 다 포함돼요. 근데 4번에 부싱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부싱이 그럼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변압기 같은 거를 쭉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변압기의 외함에서 전원선이 직접 변압기의 외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뿔 같은 것이 나와 있게 돼요. 이런 뿔 같은 것을 통해서 변압기의 내부로 들어가는데 자 이것이 바로 부싱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의 외함이 철제로 되어 있으니까 전선이 철제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뿔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부싱이에요. 얘는 왜 필요하게 되느냐? 이 절연 때문에 그렇죠. 변압기의 열화 방지, 열화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29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건 이제 비례추이 문제 물어보고 있는 건데 비례추이가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있죠. 그렇죠?
언제 최대 토크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서 이 2차 저항을 조절하게 되면 최대 토크의 시점을 이 낮은 RPM일 때 혹은 높은 RPM일 때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시점을 조절할 수 있죠. 단 최대 토크의 크기, 맥시멈은 이거는 고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최대 토크는 어떻게 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최대 토크의 시점만 변화할 뿐이다. 답은 1번이 됩니다. 30번. 다음은 삼상 유도전동기 고정자 권선의 결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사항을 골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A, B, C 앞에 전원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삼상이죠. 자, 그 다음에 A1, B1, C1, A2, B2, C2 이렇게 하는 게 몇 개까지 있습니까? A4, B4, C4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극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A4, B4, C4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한 점에서 만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Y, 한 점에서 만나는 Y로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Y 결선이 되니까 삼상, 사극, Y 결선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죠. 답은 2번입니다. 31번. 슬립이 0.05이고 전원 주파수가 60Hz인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봅니다. 회전자 회로의 주파수 F2라고 하는 것은요. 슬립에다가 1차 주파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립이 얼마라고 했냐면 0.05가 되는 거고 회전자 주파수가 지금 60Hz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이거 3Hz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자 주파수는 바로 3Hz가 됩니다. 32번.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 속도가 0이라고 하면 슬립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어요. 이 슬립식이 어떻게 되죠? S는. 슬립식.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슬립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야지 슬립이 0인가요? 이 NS와 N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NS와 N이 같을 때. 이때가 슬립이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회전자 속도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회전자 속도가 0이다. N이 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N이 0이면은, 빵이면은, 그게 없어지니까 NS 이렇게 약분되게 됐죠. 슬립이 1 있죠. 그러니까 회전자 속도가 0일 때는 슬립이 얼마일까요? 1이죠. 슬립이 빵이다. 이 얘기는 동기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같다. 이상적이다. 가장 이상적이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자 속도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슬립이 얼마다? 슬립이 1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답은 3번이 됩니다. 33번. 단상 유도전동기 중 고정자 자극의 한쪽 끝에 홈을 파서 돌출극을 만들고 이 돌출극에 구리단락고리를 끼워 회전자개를 만들어 기동하는 단상 유도전동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단상 유도전동기 중에서 극성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그 다음에 기동 토크가 어떻다? 가장 작다. 어떤 유형? 우리가 이거를 쉐이딩 코일형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쉐이딩 코일형입니다. 34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전류를 주로 제어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영구 단락전류라고 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되는 거고요. 누설 리액턴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답을 구할 수 있죠. 돌발 단락전류, 누설 리액턴스, 돌누 이렇게 계산하세요. 외우세요. 35번. 동기발전기는 무엇에 의하여 회전수가 결정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동기발전기 회전수 NS 동기속도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P분의 120F 이렇게가 바로 우리가 동기속도 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P는 무엇입니까? 이게 극수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F는요. 맞아요. 이게 주파수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동기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극수와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극수와 주파수. 답은 몇 번? 답은 3번. 26번. 단락비가 1.25인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36.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는 단락비 분의 100 이렇게 놓을 수 있죠. 혹은 단락비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서로 역수의 관계예요. 지금 계산해 보기에는 단락비가 1.25니까 1.25분의 100 이렇게 놓게 되면은 100 나누기 1.25 하면은 얼마 나오나요? 한 80 나오나요? 답은 2번이죠. 37번.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동건선의 역할 뭐죠? 난조방지. 제동건선의 역할 난조방지. 재난. 제동건선의 역할 난조방지. 답은 1번. 38번. 다음 중 인버터의 설명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인버터는 직류를 어떻게 됩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은 무엇이죠? 정류기 컨버터가 되는 거고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은요. 이거는 우리가 인버터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죠. 답은 인버터.
1번이죠.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 39번. 다음 중 단상 반파 정류 회로의 출력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정류 회로 한번 볼까요? 여기 단상이고, 자, 여기는 삼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반파고, 자, 여기는 전파일 때. 단상 반파는 입력된 전원의 몇 퍼센트가 출력이 되나요? 0.45, 45%. 단상 전파는 2배니까 0.9. 삼상 반파는 1.17. 삼상 반파는 여기 뒤에 있는 거에 2배니까 1.35죠. 지금 문제는 단상 반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단상 반파니까 0.4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죠. 40번. SCR 2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그림과 같은 기호의 명칭은 무엇인가? 만약에 이 기호가 이렇게 다이오드 2개를 역병렬로 접속한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이액이죠. 그렇죠? 다이액.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자, 3개가 들어가 있다. 3단자다. 그럼 이거 뭐죠? 맞아요. 트라이액이죠. 트라이액. 답은 2번이 됩니다. 41번. 이제 설비 문제 풀어볼게요.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가 어떻게 되느냐? 아웃도어 와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OW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부르죠. OW. 40번. 다음 중 내열성 PVC 전선의 최고 허용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PVC가 42번인가요? 일반적인 PVC가 우리가 이제 70도거든요. 그런데 내열성 HFIX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90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답은 90도 이렇게 놓을 수 있죠. 43번.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강도는 몇 %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가 전선을 접속할 때 몇 가지를 지켜야 됩니까? 전선을 접속할 때 지켜야 되는 것들. 첫 번째, 여기 나오는 거죠. 바로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절연을 동등 이상으로 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몇 퍼센트 미만으로 감소시키지 않아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80%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44번. 기구 단자의 전선 접속 시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거 스프링 와셔. 왜 와셔 중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거 있잖아요. 높이가 조금 다른 거, 그렇죠? 그 진동이 있을 때 쉽게 빠지지 않게 하는 와셔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스프링 와셔라고 부르게 됩니다. 45번. O형 압착 터미널의 전선 규격을 잘못 표기한 것. O형 압착 터미널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압착 터미널 중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자, 이렇게 뭐 안에 동그란 데다가 전선 넣고 압착시키는 거죠. 자,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이건 전선의 일반적인 규격과 똑같아요. 이거 O형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죠. 이렇게 Y형으로 생긴 것도 있죠. 자, O형일 때 일반적인 전선의 규격과 똑같게 되는데 여기에 일반적인 전선 규격이 아닌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전선 규격은 1.5, 2.5, 4, 6, 10, 16 이렇게 가게 되니까 3번에 3.5라고 하는 거는 전선 규격 없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6번. 단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소호장치가 있어서 아크를 소멸시킨다. 단로기, DS는 소호장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브와 충전 전압 같은 거, 아주 약한 전류를 우리가 단로시킬 때, 그러니까 선을 끊거나 연결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단로기가 되는 거죠. 1번, 소호장치가 있는 거는 아크를 소멸시킬 수 있는 거는 CB, 서킷 브레이커, 차단기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기능이 없죠. 47번. 지선의 중간에 넣는 애자는 무엇인가? 지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전주가 있게 됐을 때 이 전주를 세워주는 역할. 이렇게 지지하는 선. 이걸 우리가 지선이라고 하죠. 이 지선에다가 중간에 넣는 애자. 이렇게 동그란 거. 이걸 동그랗다고 해서 우리가 구형 애자라고도 부르고 혹은 지선에 사용된다고 해서 지선 애자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답은 2번 구형 애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선 애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48번. 비교적 장력이 작고 타 종류의 지선을 시설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 자, 이렇게 전주가 있게 되는데 장소가 조금 넓을 때는 이렇게 보통 지선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좁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완금을 설치한 다음에 여기다가 지선을 이런 방식으로 내리게 되는 거. 자, 이런 걸 우리가 궁지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좀 좁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궁지선. 답은 2번. 49번.
금속 전성관의 종류에서 후강 전성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후짝 박홀 그런 말을 쓰죠. 후짝 박홀. 후강 전성관은 짝수, 박광 전성관은 홀수. 근데 이제 여기서는 후강 전성관의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16, 22, 28, 36, 42, 54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해당 없는 거. 맞아요. 2번. 요거는 해당이 없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50번. 금속관 공사 시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 등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는 관 굵기의 몇 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배관에서 전선을 얼만큼 넣을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예전에는 이 기준에 우리가 32%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퍼센트로 하지 않고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게 결국에는 33.3%인데 3분의 1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50번, 51번. 다음 중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덕트의 최대 폭이 대신에 150mm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덕트 판은 1.2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죠. 52번.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배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의 단심인 경우 완성품 외경의 몇 배 이상이어야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이 곡률 반지는 물어보고 있어요. 이 구부릴 때가 일반적으로 몇 배입니까? 6배에 해당되게 되죠. 근데 2회인 경우, 8배인 경우가 있죠. 8배인 경우 어떻게 해요? 케이블인데 단심인 경우 이때는 우리가 8배 더 여유 있게 더 부드럽게 구부러줘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53번. 합성수지 몰드 배선 공사 시 배선 시공 시 사람의 접촉이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인 규정. 사람이 접촉할 우리가 없게 되면은 이때는 5cm에다가 두께 1mm 이상이면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일 때는 3.5cm, 두께 2c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죠. 54번.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에 배선 공사에서 전로의 대지전압은 얼마인가? 화약 사용하는 곳에서 우리가 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된다. 55번. 전기 울타리용 전원장치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최대 몇 볼트 이하여야 되는가? 전기 울타리 250V 이하여야 된다. 50번. 선도체의 단면적이 16제곱밀리미터이면 구리 보호도체는 이제 접지선 얘기하는 거죠. 16mm 이하일 때는 보호도체도 16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가 16이에요. 같아야 되는 거죠. 16mm 이하일 때 보호도체도 역시 그 선도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은 16이니까 그대로 16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57번. 주상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주상변압기가 있게 됐을 때 이 주상변압기가 철근 콘크리트 전주를 이렇게 껴안고 있게 되거든요. 자, 이 끈 이름이 행거밴드입니다. 행거밴드가 필요하게 되죠. 58번. 저압 가공인입선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가 되어야 되는가? 지상으로부터 저압일 때는 3m. 그 다음에 철도. 자, 이 문제도 동시에 나왔었어요. 철도. 이걸로 나오는 분도 있었어요. 철도는 6.5m. 기억하자고 했었죠. 그쵸? 6.5m. 59번. 다음 약호 중에서 경동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 경동선. H. 답은 4번. 60번. 다음 중 방수용 콘센트의 그림 기호는 무엇인가? 이 콘센트가 있게 되고 WP. 워터프루프라고 되어 있는 WP가 바로 우리가 방수형 콘센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60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문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의 문제가 얼마나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관연도 문제를 보는 것도 좋지만 혹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되신다면 한 2주 정도 남으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문 강의를 한번 또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다산에듀와 그 다음에 이 유튜브 채널 전백칠에서는 이 강의가 다 무료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보시고 실기시험을 또 준비할 때 다산에듀, 다산전기학원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2023년 1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